자, 박종현 스팟 목요일 순서 여러분이 또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시장이 참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는데 네. 오늘 올랐죠? 네. 오늘은 코스피 좀 다시 4천선을 회복을 했어요. 사천선 회복을 했다. 이 얘기부터 저희가 뭐 경제 얘기부터 조금 네. 하고 좀 들어가 보죠. 사천선 회복 너무 다행이다. 아무래도 이제 AI 거품론도 있었고 네. 금리 이게 미국에서 연준에서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동결한다고 하니까 실망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네. AI 거품론. AI 그건 거품론. 이제 이런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죠. 저 업체들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거 아무도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모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챗 GPT가 최고가 될지 네. 뭐 제미나이가 최고가 될지 어젠가 오늘 보니까 제미나이 3.0이 맞아요. 어제 발표됐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예. 어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최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뭐 모릅니다. 몇 개 중에 하나 엔트로픽이 뭐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후발주자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근데 아니면 중국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투자를 안 할 방법이 있느냐? 투자 안 하면 그냥 빠지는 거죠. 이 판에서. AI 판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나 이제 투자 안 하고 있어야지.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AI 기업은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누가 살아남고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거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나? 캘리포니아에 금광 붐이 일었을 때 금광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망했지만 네. 확실하게 돈 번 사람은 청바지 만들어서 팔던 사람하고 뭐 곡괭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돈을 확실히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아니면 D램 내지는 HBM을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아니 그 중에 누가 하나는 살아남겠지. 그래서 그 승자가 되겠지만 그 누가 이기든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요. 우리는 팔기만 하면 되지 물건. 그렇네.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우리 시간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네. 와 진짜 놀라운 기업이에요. 거의 뭐 클라우드 센터 GPU는 완판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비슷하죠. D램이 없어서 못 파는. 라고 공식적인 태도는 표하고 있죠. 없어서 못 주는 거다 우리. 예. 뭐 있으면서 내가 안 주는 거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죠. 네.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D램 가격이 계속 오른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매번 어떻게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항상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느냐.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 젠슨 황은 아니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죠. 제조업이죠. 물건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건데. 근데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73%가 넘게 나오지? 73% 영업이익률이 살짝 넘어요. 그럼 100원어치 팔면은 73원이 남는 거예요. 오, 대박. 570억 달러 흑자라고 지금 저희가 기사에 보고 있는데 저게 치킨 몇 마리입니까? 아니 근데 참 보면 치맥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지난번 경주 에이펙 오기 전부터 젠슨 왕이 내가 한국에 큰 선물을 줄 거다. 그래서 뭔가 다들 궁금해했잖아. 근데 결국엔 자기 회사 제품 GPU 26만 장 팔아먹는 거였잖아. 결국. 그러니까 팔아먹고 그렇네. 근데도 선심 쓰듯이 막 선물 주는 거다 이거. 감사해하고 땡큐하고 그거 블랙웰 같은 거 하나에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도대체 한 7, 8천만 원 가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도 4만 불, 5만 불씩 하니까 서로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발 훈풍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기업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2,500
언더에서 놀다가 4천 넘어서 4,200까지 뚫었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일부는 한국 주식 지금은 고평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천 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빨리 너무 왔다. 높다. 예. 그러면서 뭐 3,500 정도면 적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예. 뭐 수출을 얼마나 하고 아니면 금리가 얼마 정도 되고 또 특히 이제 사실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한국은행 통계를 들어가 보면 M2 광의의 통화량은 항상 발표가 되니까 네. 통화량과 뭐 몇 가지 변수를 놓고 볼 때 과거에 이럴 때 코스피가 얼마 정도 갔는데 지금은 이런데 이게 한 3,500쯤 가야 되는데 이게 4,000을 넘어가면 네.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솔깃해요. 그것도 그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예. 이제 과거와 같이 한국 주식은 항상 싸야 돼. 한국 주식은 하여튼 제일 싼 주식이야. 예. 그게 그런 고정관념? 변함이 없다면 지금 고평가가 맞겠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네. 왜 한국 주식은 이렇게 항상 싸야 돼? 라는 의문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헐값이어야 돼 항상? 왜? 충분히 아닐 수 있는데 그 헐값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주주가 대접받아야지. 그리고 주식회사를 상장해놓고도 한 많아야 지분 20-30% 갖고 있는 지배주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면 되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는 기본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만 놓고 대입해 보면 지금 한국 주식이 비싼 거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판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다. 그걸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4천은 네. 절대로 고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늘 요새 말씀드립니다만 예. 5천이 기본이다 이게. 5천이 기본이다. 5천이 되면 예. 한국 주식은 싸구려 주식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더 갈 길이 남아 있는. 그냥 싸구려 취급을 안 받으면 5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경제, 우리 기업들의 그 성과를 이제 평가하는 기본이 5천이다 그냥. 그렇죠. 그때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요. 오늘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그나마 좀 또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일부 예. 업종은 이제 분명히 제가 봐도 약간 너무 비싼 업종이 일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예. 업종별로 등락. 그렇게 따지면 지금 봐도 너무 싼 업종도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거 뭐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지수로 보면은 5천이 그렇죠. 기본이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깐부치킨 네. 만났던 그 자리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네. 있더라고요. 자리에. 자, 젠슨한 길을 받고 싶으면은 저 자리. 이재용 회장 길을 저 자리. 정의석 회장 자리. 길을 받을 수 있게 1시간씩 이제 할당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 깐부치킨 매장은 진짜 나중에 권리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그렇네. 어머. 물론 저게 그 프랜차이즈점이 아니고 본사 직영점 같으면 네. 절대 안 빠지겠지. 절대 안 빠지겠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엔비디아 발 훈풍 코스피 말씀드렸지만은 5천이 기본인 시대가 된다라고 정리해보고. 근데 이게 금리 이제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또 당장 10월에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유동성 차원에서라도 이게 더 이제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예. 미국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자료가 없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고용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셧다운돼 갖고 뭐 아예 자료 수집을 못 했으니까 통계 발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9월 고용 지표인가요? 그거는 아예 건너뛰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9월, 물가 10월, 상승률, 실업률 이런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안개가 잔뜩 꼈을 때는 네. 서행 운전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야 그냥 놔둬봐. 동결 그냥. 뭐 이 가능성을 대단히 암시한 건데 예.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시장에는 훨씬 호재죠. 유동성. 그런데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내릴 거냐?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연 4%잖아요. 네. 4%면 사실은 이게 최근 트렌드에 비하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워낙 우리가 이제 저금리에 익숙해져 그럼요. 4% 때문에. 하면은 높게 예. 느껴지죠. 물론 미국에서 이제 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도 물가가 제가 보기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관세 영향이 조금씩 이제 계속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알게 무엇보다도 이제 인건비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 미국은 요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싼 노동력을 다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심지어 정식으로 허가받고 들어왔던 네. H1B 비자도 이제 10만 불씩 수수료 내라고 하니까 자. 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일할 사람이 부족한 네. 부분도 있을 네. 것이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뭐 AI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는 또 다른 업종에서는 일손이 모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제일 중요하긴 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에 바뀌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내년 남았어요. 5월. 몇 달 안 남았어요. 불과 그렇기 때문에 예. 12월은 동결을 하더라도 내년도 계속 그러면 동결일 거냐? 내년에 무조건 내리겠죠. 내릴 거다. 네. 두세 그래요. 번은 내리겠죠. 적어도.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주식은 그리고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러면 유동성이 절대 안 늘어나냐? 그것도 아니거든 또. 본원 통화를 늘리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AI 거품론 나오다 보니까 봐라, 우리 닷컴 버블 받지 않냐. 네. 그때처럼 작살날 수 있다. 이런 우려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큰 차이는 예. 닷컴 버블이 불었을 때는 그야말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닷컴 기업들 중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없었나요? 저 없었어요. 가물가물한데. 왜냐하면 예. 인터넷 연결하면서 그 돈을 버는 게 없었잖아요. 인터넷 연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커머스라는 게 나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없었고 네. 이베이가 이제 책 파는 정도를 닷컴 버블 때 시작을 했나? 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닷컴 버블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새롬 기술인가? 그 회사가 뭐 몇십일인가 몇백일을 상한가를 쳤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상한 하한가가 30%지만 그 전에는 15%. 훨씬 적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상한가야 그 회사는 새롬 기술이었던 걸로 어마어마했네요. 근데 그 회사가 뭐였냐면 그 이른바 인터넷 전화.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 국제 전화 공짜로 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공짜였어요. 네. 돈이 들어올 일이 없었어. 근데 그 회사가 기대감으로. 수십 일을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그 새로운 기술, 닷컴 기술이 나오다 보니 그때는 그야말로 강남에 테헤란로에 사무실 얻어가지고 인터넷자만 붙여도 그렇죠. 다 이제 돈이 투자금이 들어올 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는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예.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내가 한국에 차린 주식회사 이름이 닷컴으로 끝나. 그러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재벌 회장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여기저기서 오면서 야 우리 돈 투자 좀 받아줘. 이게 막 100억 200억씩 그때 돈으로 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상황이었는데 네. 정작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아예.
그냥 이름만 회사만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거. 근데도 투자를 막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근데 예. 지금은 AI는 그러니까 물론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 AI 시대 지금. 이게 유료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챗GPT 쓰고 예. 제미나이 쓰고 유료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그렇죠. 챗GPT는 8억 명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고 있다. 어제도 뭐 챗 GPT하고 한참을 놀아봤는데 그러셨어요? 점점 또 똑똑해져요. 정말 배포되셨군요. 점점 똑똑해지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예. 뒷부분에 약간 헛소리 하더라고요. 약간 헛소리가 예. 아직도 섞여는 있는데 한번 써보면은 계속 쓰게 된다. 이거 끊기 어려워 진짜. 예. 그만큼 닷컴 버블 때는 수익 모델이 없는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꿈으로 컸다면 지금 물론 이제 꿈도 있고 AI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상상 이것도 있지만 현재 돈을 버는 AI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무슨 그 LLM 모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디램, 돈 받고 반도체 팔면 그렇죠. 그거로 돈 들어오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중에 어디가 살아남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AI 거대 기업들이 예.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정말 피 터지게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로서 그냥 그렇네요. 흐뭇한 상황일 뿐이지 뭐 그중에 뭐가 살아남던 다만 몇 년이 지난 후에 뭐 오픈 AI가 재패를 하든 제미나이가 재패를 하든 네. 나머지는 다 죽었어. 왜냐하면 승자 하나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커머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만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사실은 아마존이 네. 석권한 거잖아요. 그럼요. 아마존이고 네. 또 지금 뭐 검색 시장은 구글이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네. 지금처럼 막 빚내서 투자는 안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네. 몇 년 후가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 가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까?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각 가정마다 적어도 한 대 내지는 몇 대씩 구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 열심히 팔면 되지 우리야. 그렇네. 그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 차가 그렇죠. 차에도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점점. 네. 로봇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은 밝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는 밝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좀 경제 얘기를 길게 오늘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거품은 아닐 거야라는 또 긍정적인 기류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다. AI 거품이 맞던 안 맞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팔면 된다. 우리 반도체 팔면 된다. 그래서 국장에 꼭 복귀를 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미장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국내에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은 코스피는 좋은데 환율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거의 1,470원을 위협하다가 지금 60몇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68원쯤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원인은 한국에서 뭐 서학개미가 됐던 그 기관이 됐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가 워낙 큰 것이고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수출해서 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꿔. 가지고 있죠. 또 투자하고 해야 되니. 미국에 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리고 달러 값이 계속 오르니까 물건 값이 오르는데 왜 서둘러서 팔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수출 기업들이 지금 달러를 안 팔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쥐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원인은 그 두 개로 보이는데 코스피는 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 예정되어 있던 개혁 작업만 충실하게 이행하면 점점 좋아진다. 뭐 무조건 내년 중에 코스피 5,000은 찍을 거라고 그 확신을 하는데 환율은
이거 환율은 너무 높아요. 이거 좀 근데 어떻게 뾰족한 수가 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일종의 신념들이 워낙 강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상 계속 우상향. 오르는 걸 경험했으니까. S&P 500은 계속 올라.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확신을 좀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네요. 그 환전하고 뭐 환전 수수료도 나가고 그리고 미국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 주식이 편하죠. 그렇죠. 한국 기업을 더 우리가 그리고 더 수출 기업들은 이제 환전 좀 해주세요. 이제 달러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더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이런 또 세심하게 환율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있어야 되고 있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코스피가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오늘 또 짚어봤습니다. 코스피 4천 회복을 해서 단숨에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5천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용남 전 의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현안은 돌아오겠습니다. 현안.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또 현안 얘기하려면 또 괜히 또 인상이 쓰여지게 되는데 특히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양평 개발 특혜 이제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거에 대해서 기각이 된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기각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좀 답답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증거인멸이 안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혐의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그 사람이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증거인멸을 했는데.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네. 약간 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법원에 잇따른 영장 기각이 제가 봐도 과도해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어떤 판사도 그냥 그 생활인이잖아요. 우리 사회 그냥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뭐 사는 건데 이제 맡은 직책이 판관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약간 그 방어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방어 본능.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문제 지적 내지는 뭐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자기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네. 그 협조에 반대되는 태도를 계속 취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뭐 협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사안을 놓고 증거를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건데 약간 오히려 자신 내지는 본인이 속한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에서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깃장 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박성재 전 장관 영장도 기각이 되는 모습을 보고 한덕수도 그 전에 기각이 됐지만은 이 김건희 오빠까지 기각이 되고 있다. 아까 저희가 AI 얘기를 했는데 AI 판사 시대가 뭐 열릴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런 거 보면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판사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게 영장 뭐 발부 여부라고 하기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AI가 막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 저게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AI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잘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트렌드는 거꾸로예요. 생산 라인은 계속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른바 머리로 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금융계도 애널리스트 뭐 이런 쪽 이런 쪽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뭐 골드만삭스가 됐던 어디가 됐던 막 10,000명씩 자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계속 그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 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로 머리 써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먼저 잘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코딩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거 짜던 사람들도 네. AI 때문에 밀려나고 있고. 개발자들 개발자들. 지금 웬만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그 잘리고 또 신규 취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머리로 판단하는 직업도 이게 아주 그 실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AI 판사 도입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이거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러면 그래 잘한다 AI 빨리 도입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나경원 의원의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늘 판사가 또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지만은 이것도 이상하게 판단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그러니까 선거는? 이거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뭐 의원직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국회법 그렇죠. 징역형 내지는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거는 이제 공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이 됐던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던 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징역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1심 판단을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년이 지금 1년 7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소되고 나서 6년 7개월 참. 사건은 6년 7개월. 네. 기소는 2020년 초에 됐으니까 5년 또 넘었고. 발생일로부터 6년 7개월 만에 예. 선고가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는데 오래 했어요. 항소심은 절대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눌 때는 변호사들 얘기 나올 때는 이러다가 2심 3심 가면은 그때 뭐 이게 판결이 나가지고 의원직 상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나경원 의원 정계 은퇴할 나이가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항소심은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럼 빨리빨리 1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항소심 또 상고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날 수가 있다. 생각보다 빨리 1, 2년 정도 안에 결정 날 수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 지금 의원직 수행하고 있는데 또 내년 지방선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1심 선고가 의원직 상실형, 피선거권 제한형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의원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은 어떤 자치단체장 하고 있을 때 그때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예상해 보면 뭐 2심, 3심 다 합쳐도 2년 이상 안 걸릴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오늘 1심 선고가 너무나 중요하게 그렇죠.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징역 2년 구형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어떤 판단하게 될지. 근데 검찰의 구형량은 그냥 일흥의 참고 사항입니다. 사실은 일흥의 참고 사항이고 네. 다만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할 때 구형량의 3분의 1, 옛날에는 2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2분의 1이었는데 요새는 뭐 낮아져서 3분의 1 이상이 선고가 되면 이른바 양형 부당 항소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징역 8월 이상이 선고가 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선고가 될지 뭐 이걸 AI한테 한번 물어보고 일단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아니 진짜 안 그래도 그 전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이제 PDF 파일
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그 AI한테 통으로 네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분석을 좀 시켜봤는데 아직은 조금 아직은 조금 수월하게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AI 좀 분발하시길 바라겠고요. AI 판사 시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 위기고 그럼요. 오늘 어떤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걸 무죄로 한다 이렇게는 그때 아니, 증거가 다 남아 있으니 무죄는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무죄는. 그 방송에까지 다 나간 동영상이 몇 개인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보지 않으면 무죄는 안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유형력의 행사가 없다고 보겠어요? 그건 생생한 증거 자료가 증거들이 있기 너무너무 때문에 많은데. 무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2시에 예정돼 있는 선고 결과 좀 보도록 하고요. 어제 보면은 이 김건희 재판 처음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네. 중계가 됐는데 법정에 들어섰던 김건희 모습 보니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서서 뭐 목례하기도 하고 계속 뭐 건강 문제를 호소하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휠체어 형태의 들것을 들고 와서 기대어서 앉은 채로 재판을 또 진행했다고 하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모습도 들기도 하고 이 모습 어제 이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김건희가 머리를 좀 풀고 머리를 풀어서 안경 쓰고 마스크라고 들어오는 김건희의 모습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가 근데 계속 건강과 관련한 네. 주장을 하겠죠. 지금도 이른바 몸이 안 좋으니까 석방해 달라는 병보석을 청구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짤 때 작전을 짤 때 이게 누가 봐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만기 복역 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건강을 이유로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사면복권 받을 가능성도 없고 근데 뭐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주장할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근데 계속 아프다. 제 눈에는 네. 이렇게 왜 몸집이 건장해진 거로 보이죠? 아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데 건장해 보인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예. 옷을 껴입고 나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는 뭐 옷을 껴입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얼굴도 좀 훨씬 그 전보다는 더 좋아 보이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가? 커졌지. 뭔가 건장해 보인다 표현까지 나왔는데 보석 신문은 뭐 있었고 이제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이 될 가능성은 또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 정도로 병보석 나갈 수 있으면 전국의 수감자들 다 나가야지 솔직히. 뭐 구치소 교도소가 다 텅텅 빌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디서라도 구해서 낼 텐데 정확한 병명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병보석을 청구하면서도 뭐 병명이 없어. 그러니까 의사 발행의 진단서를 저 정도 네트워크면 어디서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진단서 병명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진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병명이 없어. 김건희 쪽 입장에서 어떻게든 구해 왔을 텐데 그게 나온다고 하면 가능만 하면 구해 왔을 텐데 아니 병명이 없잖아요. 거기에도 근데 어떻게 풀어줘 그거를? 그 사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제 눈 수술 때문에 나갔다 들어온 거.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있어야 그게 뭐 나갔다 들어오든 보석이 뭐 신문이 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보인다 김건희는. 그러니까 의사 발행에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고. 아니 근데 이건 여담인데 이제 그 요새 그 안면 거상술이라는 걸 받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안면 거상술 어떤 겁니까? 땡긴 약간 늘어지고 이제 주름이 보이니 땡기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동안처럼 탱탱해지고 뭐. 근데
그거를 이제 땡기기 위해서는 째야 되잖아요. 그렇죠. 찢고 이렇게 땡겨야 땡겨야 돼. 되잖아. 예. 땡겨야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여길 짤 수는 없잖아. 이건 보이니까.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귀 뒤나 이렇게 안 보이는 데를 째고 이렇게 쫙 땡기는 모양이에요. 이런 네. 데를 해갖고. 근데 그 귀 주변이 예. 림프절이 그렇게 많이 지나간대요. 어. 림프절이. 그러니까 림프절이라는 게 우리 몸의 일종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뭐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노폐물이나 이런 걸 다 씻어내고 이렇게 네. 돌아가는 건데. 어.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받으면 예. 이게 귀 주변을 찍고 여기를 수술을 하면 예. 이게 림프절이 많이 손상이 돼서 순환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받은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자주 마사지를 받아서 이렇게 그거를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강제 순환을. 그 수감 중에 그런 거 못 봤잖아, 근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수감 하겠어요? 중에 어디 뭐 마사지사를 어디서 불러요? 그렇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평소에 했던 그 순환이 안 되니 거기에 따라서 또 몸에 그러면 좀 무리가 붓지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모습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그래서 좀 건장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아니 저는 추측을- 몰라요. 이제 안면 거상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술을 받으면 그 이후에 마사지를 자주 꾸준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면 거상술 받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르지. 안면 거상술 받은 사람에게는 마사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수감 중에는 마사지를 못 받는다. 그건 객관적인 팩트만 우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팩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중에는 당연히 못 받겠죠. 마사지 교도관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거 해주면 안 되지. 교도관의 업무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추정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건희 그러니까 재판 아까 근데 자료 화면 중에 좀 얼굴이 부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그렇죠.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이 있죠. 딱 보니까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판 이상민이 어제 한덕수 재판 증인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재판에 증인 나와서 선서 거부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종종? 없죠. 없죠. 아니 단박에 그 정도면 아예 안 나오지. 안 나오지. 네. 증인 출석을 안 하죠. 재판. 근데 이유가 나 재판 받고 있어서 증인 선서 못 합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서를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증인 선서 못 해요. 이런 거. 언뜻 들으면은 나한테 불리할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어서 증인 선서 못 한다. 이거는 받아들여질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돌아오거나 더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딱 구체적인 그거. 근데 이거는 아예 증인 신문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서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지. 그렇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진관 재판장이 선서 거부권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신 건 찍었어요. 찍고 근데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건 증언을 거부하는 거지. 이거는 아, 선서 거부권은 보니까. 없는 거죠. 선서 거부권은. 그렇네. 그건 맞지 않네. 그래서 선서 거부하니까 최고 수익 과태료 50만 원을 또 이진관 재판관이 부과했는데 50만 원 이게 최고예요. 50만 원이 너무 작아 보이기도. 너무 좀 작죠. 이게 과태료 선정됐을 때와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당시 아니 그러니까 1970년 당시 기준 50만 원 과태료 이거는 큰 금액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50만 원이 커 보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법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네. 바로바로 이렇게 시대에 맞게 개정 작업을 못 해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50만 원 이제 이 경우에 과태료 50만 원도 너무 적게 보이지만 네.
동물을 학대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것도 이제 처벌 조항은 있었는데 법정 최고형이 뭐였냐면 벌금 20만 원이었어요. 제가 검사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요. 뭐 가끔 보면 뭐 오토바이에다가 강아지를 매달고 끌고 다니면서 뭐 학대하고. 말도 안 되는 짓 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법정 최고형이 벌금 20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요새는 바뀌었죠. 그것처럼 이런 이것도 개정 작업을 좀 좋네요. 빨리빨리 국회에서. 해줘야 돼요. 예. 야,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지만 1970년 당시 기준 50만 원 과태료가 짜장면 5천 그릇. 오, 지금으로 하면은 5천만 원이네. 예, 그죠. 만 원씩 하면 5천만 원. 셌네. 그 당시 그러게요. 기준으로 하면. 엄청 셌네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이 부여하는 게 과태료 같더니 50만 원이다. 아유, 참 글쎄요. 이상민 전 장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서 거부하고 이런 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 보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겁니까? 어그로를 끄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뭐 이상민 장관은 네.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박성재는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판사 출신이야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니 왜 나는 구속돼 있고 박성재 전 장관은 나보다 더한 것 같은데 저기는 불구속이야. 그럴만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저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니 일단 그건 나중에 해결될 거고 본인이 한 일이 있는데. 그렇네요. 네. 본인이 한 일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오후에 김용현이 증인을 참석했는데 김용현 변호인들이 허가 없이 법정 방청석으로 들어와서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데 이게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제 같은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이 어제 이상민이 나왔고 오후에는 김용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증인들 간에는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참고해서 자기 증언을 뭐 각색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좀 그럴 수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나가 있으라고 해요. 못 듣게 해요. 다른 증인의 증언 내용을 못 듣게 해요. 네. 근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들으러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김용현이 듣는 거랑 매한가지네요. 그렇죠, 변호인이 그렇죠. 들어와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네. 감치, 감치. 명령을 내는 거죠. 감치는 뭐예요?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15일 동안 네. 갇혀 있는 거예요. 15일 갇혀 동안? 있는 거예요. 이거 세게 또 판단을 세게 재판관이. 처분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엄격하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 주기현 재판장은 계속 비교가 되네요. 양쪽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거기서 주기현 재판관은 완전히 무슨 뭐 방송 진행하듯이 그 재판을 진행하고 아니야. 정규 방송은 그렇게 진행 못하고 정규 방송이 안 나가는 그냥 어디 방송이 안 나가는 야유회 진행하듯이 하잖아요. 정규 방송은 그렇게 출삭되면서 진행 못하지. 그러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 어제는 또 윤석열이 안 나간다고 하다가 나 안 나가 재판에 안 나가라고 하다가 한덕수 재판에 강제 구인하겠다고 하니까 또 출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입장이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원래 겁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버티고 마치 이제 이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네. 타조가 왜 맹수가 달려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모래에다 파묻고 그런 얘기를. 맹수는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냥 앞에서는 겁나 귀찮아 안 해. 그런데 너 정말 끌고 가? 그러면 버티다가도 정말 끌려갈 것 같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하니까 나오잖아요. 윤석열은. 그 주교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계속 비교가 되고 있고 윤석열이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뭐 술자리 묘사할 때 정말 실감나게 입맛 다시면서 했다라고도 한남동 얘기를 식당 예. 김치 뭐 별일이 예. 다 한남 있죠. 고깃집인 김치를 네. 자기 가져와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그 명확한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감호가 한다는 그런 취지지만 어쨌든 반대했다는 한덕수의 행동 그거를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덕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일단 그 증언 내용만 보면 예. 뭐 당연히 한덕수를 도와주는 증언인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덕수 당시 권한 대행 시절에 끌려다녔던 측면이 있겠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이 예. 뭔 반대를 해요. 한덕수가 적극 찬동했지. 내지는 뭔 소리예요. 몇 달 전부터 같이 논의했는데 이래버리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권한대행 시절에도 윤석열의 의중대로 잘 움직여 줬던 것에 대한 일종의 네. 보은 성격의 증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증언을 보면 나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 김용현이 민주당 당사, 언론사, 여론조사 꽃등에 군을 출동시켰다. 또 이건 또 김용현한테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이고 자기가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안 했어. 김용현이 다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 됐네요. 김용현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지만 어쩌겠어요. 김용현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윤석열의 그 주장 나는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했다라는 거. 경고하려고 했는데 김용현이 다 있다. 이런 셈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비겁한 건데 제가 네. 보기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뭐 부하 내동 아니면 맞장구를 쳐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근데 계엄 생각이 전혀 없는 윤석열을 계엄을 해야 되냐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겠느냐. 김용현이.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본인이 술만 먹으면 비상계엄을 입에 달고 다녔어.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네. 비상계엄을 우리가 45년 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군인 세상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군이 다 모든 걸 장악하고 군이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군의 인사권이나 그 최고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은 자기 세상 되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비상계엄 선포되면 네. 일반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를 내도 군사법원 가서 재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걸 군이 장악하는 거야. 김용현 입장에서는 완전히 비상계엄 최고지, 뭐. 선포되길 바랬겠죠. 이게 내 세상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이걸 대단히 멍청해.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입에 달고 다녀. 야, 비상계엄 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럼 옆에서 맞춰주죠. 맞춰주지. 맞춰주고. 맞다고 네. 당연히. 근데 계획 진짜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맨 더머 두 사람이 만나갖고 사고 친 거죠. 더맨더브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혁 이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2022년 11월 25일. 그러니까 5월에 윤석열 정부 출범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도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윤석열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는 게 요새는 뭐 나오지도 않는 표현입니다만 네.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뭐 이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 명령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털어서 묶어서 이거를 비상대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언제? 유신 때하고 5공화국 때까지.
그 이후에는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아하. 거기에 이제 빠져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할 수 있어. 할 거야. 총살당한 한이 있어도 할 거야. 이거는 뭐 강력한 의지를 임기 초기부터 표명을 한 거네요. 하려고 마음을 어쨌든 먹고 있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형법 외에는 우리 형법에는 사형의 집행 방법이 총살은 없어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수형. 아, 이거 뜻은 이룰 수가 없겠네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총살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은 경호처에 간부가 증언했지만은 윤석열이 나 산책 나갔더니 나 화면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마이TV가 단독 촬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니네 총 들고 중화기 들고 나오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거야. 이런 얘기까지 이게 뭡니까? 체포 안 당하려고. 아니 근데 총수라고. 예. 오마이TV 출연해서 좋았나 봐요. 기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죠. 야, 나 산책 나갔더니 오마이TV에서 찍어서 야가 방송 나가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나가봐. 뭐 이거잖아요. 맞아요. 총 들고 나가. 좀 보여줘 자연스럽게. 그건데 뭐 유튜브에 뭐 심취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두루두루 봤나 봐요. 오마이TV도 보는.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할 제대로 수가 있고요. 봤으면 저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띄엄띄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지금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 머물면서 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장이 바꾸니까 또 태도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특혜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람 쐬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만만하고 물렁물렁해 보이면 무리하고 허용되지 않는 법의 기준을 넘는 요구까지 하는 거고 만만치 않으면 아예 이거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겠다 싶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 또 이 행태 그런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강 강약이에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해. 전형적으로. 그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그래도 좀 잠깐 짚어보면 박민영 대변인 이 장애 비하 이 발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힘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동영은 사표를 반려했고 송원석은 자그마한 일을 언론이 이렇게까지 막 하냐 파헤치냐 쓰고 있냐 이런 식의 사실상 핀잔을 주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모습은? 박민영 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공인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언론 나가서 계속 잘 싸워라 이런 대변인.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잘랐으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자그마한 일로 끝날 뻔했죠. 왜냐하면 미디어 대변이라는 게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있고 뭐 방송 패널로 나가서 국민의힘 적극 디펜스 하라고 앉혀놓는 자리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한 실언을 했으면 바로 잘랐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거로. 아니 뭐 오히려 저 사람이 뭐 우리 당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고 그냥 했으면 끝났어 그거로. 네. 일을 키웠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 박민영 이제 대변인 사실상 이제 살려준 셈인데, 그러니까 인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논리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잘라 인재를 키워야지 이런 논리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인재는 우리가 천재 뭐 하늘이 만들어낸 뭐 재앙 뭐 아니야 이건 인재야 할 때 인재지. 그렇네. 인재를 그냥 불러 일으켰네, 만들어 내버렸네. 그러니까 장동혁 우리가 이제 황교안이다 이 발언부터 해가지고 이런 혐오 발언, 그러니까 비하 발언, 이 말한 사람도 지켜내는 이런 모습들 두루두루 내란과 내란 세력과도 손을 못 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혐오 발언 이걸 계속 조장하는 듯한 그걸 근절하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도 가질 수밖에 없고 장동혁 대표는 확실히 본인이 정치적인 기반 내지는 지지가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사정이 어지럽다 보니까 당 대표가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죠. 뭐 강성 지지층 내지는 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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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극보수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극우 성향, 윤어게인 예, 뭐 이쪽 극단적인 예.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약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어떤 정치인 내지는 큰 정당의 대표는 결국에는 국민적 지지, 뭐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지층이 점점 넓어지고 그게 많을 때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지방선거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믿는 구석은 하나 있죠. 대안이 없어, 국힘. 장동혁 말고.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안은 아니지만 네. 어느 누구 번듯한 대표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유리한 점이죠. 그렇네요. 예. 지금 뭐 이제 차기 대권 주자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 일부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장동혁 대표 이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고 황교안도 한때 1등 했어요. 2019년도에 황교안이 그때는 그쪽에선 1등이었어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때 떠올려 보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 같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론스타 승소 결정이 나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뭔가 정치권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뭔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게 그런 어떤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서서히 잊혀지고 네. 존재감이 작아지던 정치 지망자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잊혀질 수밖에 없는 없었어.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돌돌이로 미는 것도 한 번이지. 뭐 뉴스를 탈 게 없거든. 아이템도 떨어지고. 아이템도 없고 뭐 기타 치고 맨날 노래해도 그거 누가 봐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서히 잊혀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네. 오히려 한 두 가지 정도의 사건 때문에 지금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어요. 뭐 토론도 하자 그러고 여기저기 방송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나 이런 데서 절대로 한동훈을 계속 살아나게 안 놔둘 거예요. 그야말로 밟아버리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당원 게시판 이 논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로? 당장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토론 나간다 하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왜 당신이 나가냐 당에서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견제라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호재를 만나서 자 이제 커보려고 하는데 그걸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당내에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힘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일부러 한동훈을 공격하고 뭐 비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거기서 정리할 거예요.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네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그냥 관심을 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기분 좋게 코스피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좀 재판 상황까지 특검 수사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다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천선을 다시 회복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 언제 빠질지 언제 오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측하면 주가 조작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할 투자 살 때나 팔 때나 분할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방향성은 확실하다. 네. 이재명 정부 내에 특히 내년 정도에는 코스피 5천을 무조건 찍을 거다.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의 발언이나 여러 네. 사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을 보면 주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 법안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죠. 35% 얘기도 나왔고 뭐 25% 안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25% 안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왕창 빠지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래서 한국 주식은 여기가 정점인가 보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네. 확신을 갖고 다만 한 번에 몰빵 투자만 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용남 의원 이 시간에는 항상 경제 얘기 또 시장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됩니다. 목요일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 제님께서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크크크 하고 계시고 익상한번님 벌써 끝났네요. 아쉽네요 하셨는데 일주일 금방 갑니다. 다음 주에 김용남 전 의원 모셔서 그때도 시장 상황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